어머니 약값이었던 자네의 전재산 10,000원이 내 목숨값이었네. 낡은 목도리 두르고 다시 나타난 노숙자의 정체.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노총각 기철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방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콜록콜록.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철씨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하지만 기철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지난 가을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백해진 얼굴과 야위어가는 몸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기철씨는 낡은 가죽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감기약이랑 두부 한 모는 살 수 있겠지. 그의 나이 8살 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그의 기억 속엔 가난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던 어머니가 종종 일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라면과 계란 하나를 사오시고는 했습니다. 기철아, 엄마가 특별한 거 해줄게. 어머니는 라면을 끓이며 달걀 하나를 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발과 달걀을 모두 기철이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국물만 먹어도 배불러. 어린 기철이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그날 밤 기철이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야. 그로부터 20년도 더 흘렀지만 기철씨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온갖 꾸준히를 다했지만 가난은 쉽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치고 식당 일을 하다 화상을 입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지금은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하고 밤에는 읍내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약값조차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기철씨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어머니가 보실까봐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기철씨는 낡은 화물차에 몸을 싣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며 터미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나? 한숨을 쉬는 순간 기철씨의 시선이 터미널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얇디 얇은 여름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시퍼렇게 얼어붙은 손으로 버려진 박스를 줍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추위에 떨려 제대로 박스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기철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이 추운 날에 왜 이러고 계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바싹 마른 입술. 노인은 대답 대신 허기진 눈으로 근처 국밥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철씨는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기철씨의 머릿속에 오래전 그날의 어머니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국물만 먹어도 배불러. 그때 어머니도 이렇게 배고프셨을 텐데, 이렇게 힘드셨을 텐데. 기철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으로 넣어둔 10,000원짜리 한 장. 하지만 노인의 얼어붙은 손을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르신을 그냥 두면 오늘 밤을 못 넘기시겠어. 기철씨는 결심했습니다. 영감님 일어나세요.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기철씨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고 천천히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딸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고기 국밥 제일 뜨거운 걸로 한 그릇 주시고요. 고기도 넉넉히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고기도 평소보다 두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흑, 흑, 천천히 드세요, 영감님. 내이겠어요? 기철 씨는 자신의 목에 감고 있던 낡은 털목도리를 풀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사용해서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바랜 목도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철 씨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떠서 만들어주신 것이었으니까요. 기철 씨는 노인의 목에 그 목도리를 꼼꼼히 감아주었습니다. 영감님, 이거라도 두르고 계세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 나요. 노인은 국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철 씨의 투박한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이름이 뭔가? 이름은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저 건강만 하세요, 영감님. 자네, 왜 나를 도와주나? 나 같은 노숙자한테. 기철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저한테만 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힘들면 그냥 못 지나치게 됐나 봅니다.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철 씨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다가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어르신 내일도 오시면 제가 내일 와서 국밥값을 드릴 테니 국밥 한 그릇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걱정 말게나. 기철 씨는 어머니 약을 사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그리고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막막함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난로를 품은 듯 뜨거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터미널로 돌아가려 하자 뒤에서 누군가 기철 씨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뒤돌아보니 국밥집 주인이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가게 남은 반찬인데요. 가져가서 이거라도 챙겨 먹어요. 봉투 안에는 따뜻한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추운데 얼른 들어가요. 기철 씨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흘렀습니다. 기철 씨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도라지를 캤습니다. 약을 드셨지만 어머니의 기침은 여전했고 도라지를 다려드리면 조금이나마 기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산에서 캐온 거예요. 고맙다, 기철아. 너 새벽부터 고생했구나. 고생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되죠. 그때였습니다. 웅 우웅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여러 대의 차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차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 대의 차라니. 기철아, 기철아. 동네 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나와봐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기철 씨가 밖을 내다보는 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줄지어 좁은 마을길을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모두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기철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뒷문을 열고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도 같은 복장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기철 씨네 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철 씨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사기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빚이라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맨 뒤쪽 5번째 차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기철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사흘 전 터미널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여름 점퍼 대신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의 목에는 기철 씨가 감아주었던 그 낡은 털목도리가 여전히 둘러져 있었습니다. 고급 코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지고 색바랜 털목도리. 노인은 천천히 기철 씨에게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입을 떡 벌린 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기철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아니 기철 씨,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내 소개가 늦었군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기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산건설그룹 회장 박태산. 기철 씨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태산건설그룹이라면 국내에서 가장 큰 건설사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기철 씨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국밥을 사들인 노숙자가 사실은 재벌 회장이었다는 것을.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날 밤 나는 정말 노숙자였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그저 거리에 버려진 노인이었죠. 박 회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초기 치매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증상이니 관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날은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지갑도 누군가가 빼앗아 간 건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렇게 사흘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이야기를 집중해 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나를 찾으려고 전국을 뒤졌습니다. 경찰도 수배했고 CCTV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기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자네가 나타났습니다. 추운 겨울밤, 나는 정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자네가 더 어려운 형편이면서 자네의 전 재산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기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그날 밤 국밥을 먹으면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감아준 이 목도리의 온기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목에 낡은 털목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온 뒤 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울면서 반겼지만 나는 자네가 생각났습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노숙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알았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떤 이는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이는 지나가며 동전을 던졌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를 대하듯이.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습니다.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회장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그저 추위에 떨고 배고픈 한 사람으로. 박 회장은 기철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준 그 국밥은 내 평생 먹은 음식 중 가장 비싼 성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기철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어머니도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박 회장은 어머니를 보자 천천히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박태산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아드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기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철아,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그게 박 회장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거리에서 헤매게 되었는지, 기철 씨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일을. 어르신, 제가 사흘 동안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국밥집 사장님께 CCTV를 확인하고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야 이곳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기철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철 씨, 국밥집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다음 날도 나를 위해 국밥을 미리 부탁하고 갔다고. 자네 형편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면서도. 기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습니다. 모든 선행은 용기입니다. 특히 자네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남을 도운다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박 회장은 수행원 중 한 명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기철 씨, 먼저 어머님부터 모셔야겠습니다. 예? 모신다니요? 제가 운영하는 병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어머님의 기침, 그냥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은 비용은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철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철아, 내 덕에. 엄마, 얼른 가세요.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박 회장은 직접 어머니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간호사가 동행했고 따뜻한 담요로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차 한 대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기철 씨는 손을 흔들며 차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차가 떠나고 박 회장은 다시 기철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기철 씨,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얘기요? 그렇습니다.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5군데,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기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은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저 일로만 합니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회장은 기철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네를 만났습니다.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어르신들을 돌본다면. 회장님, 저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그저 막노동만 해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학벌과 경력으로 사람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과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네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박 회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재단 노인 복지단지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십시오. 월급은 500만 원, 숙소 제공,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 평생 의료비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자네는 자격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마을에도 투자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집들, 좁은 길, 불편한 시설들. 이 마을에 새로운 도로를 깔겠습니다. 새로운 노인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마을을 보은의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기철 씨가 저에게 베푼 은혜를 이 마을 전체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다시 기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철 씨 어떻습니까? 제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기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네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철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기철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철 씨. 자네가 나를 살렸고, 이제 자네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살릴 겁니다. 1년 후, 기철 씨는 태산재단 노인복지단지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직원들과도 소통하며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 초기였는데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복지단지 내 깨끗하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며 기철 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마을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좁던 흘길은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가 되었습니다. 낡은 노인정은 최신 시설을 갖춘 복지관으로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보은의 마을 마이너스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들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국밥 행사하시는 거예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추운 날엔 역시 뜨끈한 국밥이 최고지. 기철 씨는 매달 한 번씩 주변의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박 회장의 지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기철 씨의 가장 보람찬 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짐을 든 노숙자,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 모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철 씨는 한 분 한 분께 국밥을 나눠드리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털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기철 씨, 나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여기 앉으세요. 기철 씨는 박 회장에게 국밥을 가득 담아드렸습니다. 박 회장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그때 국밥집 사장님이 와주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국밥집 사장님 가게도 새로 수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매해 행사마다 나와서 도와주고 계세요. 어쩐지 그날의 맛 그대로구만. 여전히 따뜻하고 깊은 맛이야. 그날 밤 기철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10,000원짜리 한 장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했고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했습니다. 마을도 발전했고 자신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철 씨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박 회장에게서 받은 첫 월급 중에서 10,000원을 따로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걸로 도와야지.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한 밤. 기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